우리나라에는 건물마다 건축물 대장이라는 서류의 법으로 정해진 쓰임새가 있습니다. 이걸 용도라고 하죠. 마음에 드는 상가를 계약하고 개설 신고를 하러 보건소에 갔더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분명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로 옆 블록엔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병원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일종 근생이니 뭐니 그런 거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큰 건물은 되는데 왜 원장님 상가 한 층은 안 된다는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과 병원을 나누는 기준, 다른 하나는 용도 변경에서 원장님을 기다리는 4개의 관문을 지나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관문들 중에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원장님을 막아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무서운지는 영상 마지막에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이건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떤 상가를 보러 가셔도 이 자리에 개원이 가능한가를 원장님 스스로 가늠하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자,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원 준비가 어디 한두 푼 드는 일인가요? 좋은 자리 찾으려고 몇 달을 발품 팔고 장비 견적에 인테리어 업체까지 다 정해뒀는데 용도라는 생각지도 못한 단어 하나에 일정 전체가 멈춰섭니다. 부동산에 다시 가서 따지죠.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여태 다들 이렇게 개원하셨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계약 전에 보건소에 미리 물어보면 되잖아. 네, 물어보실 순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는 곳이지 이 건물이 용도 변경이 되는 건물인지를 판정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건축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부분 계약을 다 마친 뒤 보건소 창구에서야 처음 드러납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이 판정은 사람의 경험이나 부동산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건축물 대장의 용도로 합니다. 건축법은 건물의 쓰임새를 용도라는 이름으로 쭉 나눠서 관리하는데 그 쓰임새를 건물마다 기록해둔 서류가 바로 건축물 대장이에요. 그럼 의원은 어디에 속할까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처럼 주로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시설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용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한 상가의 대장 용도가 예를 들어 식당이나 학원이 들어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이걸 제1종 의원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해야 그제서야 보건소가 개설 신고를 받아줍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보건소가 한 말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 아까 그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병원인 곳들, 그 큰 병원 건물들도 다 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 건물들은 의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법의 눈에는 아예 다른 용도입니다. 같은 병원 간판을 달고 있어도 건축법은 이 둘을 2개의 세계로 나눠 놓습니다. 하나는 외래 진료가 중심인 우리 동네 의원, 이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죠. 다른 하나는 입원 병상을 갖춘 병원, 이건 의료시설이라는 완전히 다른 용도입니다. 그럼 이 둘을 무엇으로 나눌까요? 병상, 그러니까 입원 침대의 수로 나눕니다. 병상이 30개 이상이면 2차 이상 의료기관, 즉 의료시설인 병원이 되고 그 미만이면 외래 중심의 의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됩니다. 이 병상 기준은 건축법이 아니라 의료법 쪽에서 정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억울함이 풀립니다. 통째로 병원인 그 건물은 처음부터 의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이에요. 원장님 상가 한 층의 의원하고는 아예 다른 용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큰 건물이 되니까 내 상가도 되겠지라는 비교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의료시설은 소방이나 주차, 피난 기준이 훨씬 더 무거운, 더 엄격한 용도입니다. 이러한 병원급 의료시설은 외부에서 방문하는 환자가 많아 주차, 장애인 시설 등의 수요가 높죠. 자, 그럼 이 구분이 실제로 법규 어디에 적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에 건물의 모든 용도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먼저 제3호 라목, 여기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처럼 주민의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우리 의원입니다. 그리고 제9호 과목에는 종합병원, 병원 같은 시설들이 묶여 있고 이건 의료시설, 즉 병원이고요. 보시면 의원과 병원이 애초에 다른 항목에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병상 30개 기준은 이 건축법 별표에 있는 게 아니라 의료법 쪽에서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을 같이 봐야 내 자리가 의원인지 병원인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우리 동네 오래된 상가 2층에도 몇십 년 된 내과가 멀쩡히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개원했지?
예전에는 대장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의원 개설을 받아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오래 영업 중인 의원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건물이 그렇다는 이유로 원장님 개원의 근거가 되어주진 못해요. 요즘은 이 용도 기준을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개설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쪽으로 실무가 흘러왔어요. 그러니 예전에 저 집도 됐으니 나도 되겠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그 건물들은 추후 다른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장님처럼 용도 변경을 해야만 하죠. 따라서 지금은 반드시 제1종 의원으로 용도 변경을 마친 다음에 개원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알겠어요. 그럼 구청에 용도 변경 신청서만 내면 되겠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신청서 앞뒤로 원장님이 넘어야 할 관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용도 변경은 서류 한 장 내고 도장 받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계약을 하고 용도 변경을 거쳐서 건축물 대장이 바뀌고 개원에 이르기까지 이 길 위에 원장님이 넘어야 할 관문이 4개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관문은 위반 건축물, 두 번째는 정화조 용량, 세 번째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 그리고 네 번째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이 네 관문은 하나하나가 영상 한 편씩 따로 다뤄야 할 만큼 큰 주제예요. 그래서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들에서 하나씩 이어가고 오늘은 이런 관문이 있고 왜 아픈지만 짚고 갑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드렸죠. 이 4개 중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원장님을 막아서는 관문이 하나 있다고. 그게 바로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첫 번째, 위반 건축물입니다. 이건 다른 세 개보다 먼저 걸러지는 선결 조건이에요. 옥상 계단에 지붕을 더 씌웠거나 건물 어딘가를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용도를 무단으로 개조해서 주택으로 임대하는 무단 용도 변경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위반이 건물에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용도 변경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위반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야 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게 법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아픈 게 뭐냐면요. 그 위반이 원장님이 만든 게 아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전 임차인이나 건물주가 해놓은 것이라도 이 건물에 있으면 시작도 못하고 용도 변경이 멈춰요. 심지어 지금 적발이 안 된 상태여도 용도 변경을 진행하다 그 과정에서 발각되면 그 순간 모든 민원 처리가 멈춰섭니다. 두 번째는 정화조입니다. 멀쩡히 잘 쓰던 건물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용도가 의원으로 바뀌면 법이 계산하는 오수 발생량, 그러니까 하루에 나오는 오수의 양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존 정화조 용량이 이 바뀐 기준을 감당하지 못하면 설비를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산정 방식이나 보강 비용까지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는 용도가 바뀌면 정화조도 다시 봐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입니다. 상가 한층 작은 의원인데 스프링클러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 건물 조건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의원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건물의 층수나 규모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내 건물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제 아까부터 예고했던 마지막 관문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이게 왜 가장 아픈 관문일까요? 걸리는 시점 때문입니다. 앞에 세 관문은 대체로 초반, 서류 단계에서 걸러져요. 그런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순서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용도 변경 서류가 통과됩니다. 원장님은 안심하고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시죠.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들여 공사를 다 끝냅니다. 이제 개원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건축물 대장이 최종적으로 바뀌기 직전에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요즘은 지자체마다 편의시설 관련 기관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현장 감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지막 현장 확인에서 장애인 화장실이나 출입구 같은 편의시설 기준이 맞지 않으면 바로 여기서 막힙니다. 공사를 다 끝낸 그 시점에요. 앞에 관문들은 돈 들어가기 전에 걸러지는데 이 관문은 돈을 다 쓴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당 지적사항이 가능한 공사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즉 최악의 경우 용도 변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예요. 이 의원이 애초에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지 아닌지를 계약 전에, 공사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도 도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실측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사의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상가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뭘 하면 될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건축물 대장부터 떼보세요. 이건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장에서 용도 칸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어딘가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노란 표기가 붙어 있지는 않은지 이 두 개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에도 의원 말고 여러 쓰임새가 있어서 같은 제1종이라도 의원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다면 그것도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관문 4개 중에 내 건물이 걸리는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상가 알아보는 초기 단계에서 혼자 다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주소만 넣으면 AI가 기본 검토를 진행해주는 무료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GS 건축사 사무소를 검색해서 들어가신 다음 메인 화면 우측에 보이는 플로팅 버튼 중 AI 용도 변경 무료 검토를 누르고 이 페이지에서 건물 주소를 넣으면 의원 용도 변경 무료 AI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I 사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5번까지 조회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가장 아프다고 했던 장애인 편의시설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설비가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줍니다. 요자, 오늘 알려드린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건 2가지예요. 하나는 의원과 병원을 나누는 기준. 같은 병원 간판이어도 병상 30개를 기준으로 의원과 병원은 아예 다른 용도로 나뉩니다. 다른 하나는 용도 변경 앞에 놓인 관문 4개, 위반 건축물, 정화조, 소방설비, 그리고 마지막 장애인 편의시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자리라는 말의 뜻이 좀 달라지시죠. 예전엔 입지 좋고 월세 적당하면 좋은 자리였다면 이제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대장의 용도가 맞는지, 그리고 이 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건물인지까지가 진짜 좋은 자리예요. 개원 준비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같은 상가라도 건물의 용도 이력이나 위반 여부, 편의시설 대상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주소 하나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방금 알려드린 무료 검토 도구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더보기 칸에 홈페이지에 정리해 둔 글도 링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도만 훑고 지나간 4개의 관문, 그 하나하나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편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원장님 개원 준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